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에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네, 윤 기자님. 날씨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4월 잡지 않게 그래서 좀 실망스럽긴 한데 맞아요. 봄 예. 같지가 않아요.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곳은 그 네이버 오디오 파트너스퀘어 아니요 파트너스퀘어죠 그냥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점이죠. 홍대입니다. 예. 덕분에 잘 녹음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용을 하셔가지고 네. 예, 인기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오늘은 그 R경 시간 중 하나로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일본이 왜 2% 인플레이션 집착을 하는가 요거를 좀 말씀드려 좀 볼게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길게는 1990년대 거품 경제가 이제 끝나면서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하락하고 있어요. 제가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그때 일본인들의 그 소득을 봤는데 네. 83년 이후로 거의 제자리더라고요. 그러면 일할 맛이 안 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베 정권이 그러니까 아베가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대기업들이 팔을 비틀어서 그 임금 올려라. 네. 수출 니네 많이 해주게 환율을 내려줬으니까 니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환율 올려줬으니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었는데 보면은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해요. 보니까. 근데 80년 한창 정점을 찍었다가 이때 하락세를 걷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다시 되돌려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경제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리겠는데요. 물가락을 뜻한 디플레이션을 발생할 때 중앙은행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된 물가 통화 정책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정책 연장선상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 연준도 어떻게 보면 태생은 정부와 전혀 상관없는 은행끼리 연합회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그렇죠.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은 예, 트럼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죠. 어디 가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어쩔 수 없는 예. 일이겠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1단계로 네.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일전에 윤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바가 좀 있는데요. 은행 간의 콜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기본적으로 받는 단기금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시중은행 일정 부분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데 그냥 주면 인플레이션 유발되니까 RP라고 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주기도 합니다. 이 RP라는 거는 좀 약간 은행이나 이쪽을 좀 얘기를 좀 들으면 많이 듣게 되긴 하는 건데 국내 은행들이 채권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RP가 뭐냐 따져보기에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은행은 채권의 기초 자산이 되는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창출해내는 역할을 하지만은 시장 채권을 매입하는 주요한 역할도 해요. 이런 은행이 제 역할을 안 해주면 채권 시장 유지가 되기 힘듭니다.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 시장의 소위 말하는 큰 손들도 채권을 매입하지만은 은행이 주요 이제 시장 플레이어로서 채권 시장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채권값이 올라간다 싶으면 이제 채권을 이제 풀고 떨어진다 싶으면 이제 채권을 매입을 해가 채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채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시장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래야지 기업들은 대출 받기도 편해지고 돈 조달할 때도 별로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기초적인 어떤 경제 생활에서 은행의 역할은 참 중요하긴 해요. 특히 또 이제 채권 시장에서 금리 조절자 역할로서 은행은 좀 많이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 작년 요때 한창 이제 좀 많이 화제가 오르긴 했었죠. 이게 뭐냐면은 은행에는 변동 금리를 쓰시는 좀 비교적 고율에 쓰시는 그 금리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주택금융공사에 이전을 해서 거기에 싼 고정금리를 받는 거거든요. 네. 대출을 더 이제 저렴한 그쵸. 금리로 갈아타는. 이 원리가 뭐냐면 사실 은행은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예요. 5년에 한 번씩 금리를 조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정금리라고 해도요. 그 변동금리는 수시로 이제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갖고 있으면 따박따박 이자가 들어와요. 예를 들면 6% 이자다 그러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MBS 형태로 해서 팔게 되면은 어쨌든 당장 유동성은 생기긴 해도 따박따박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한 마진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은행들이 더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매입한 주택담보증권을 채권화시켜서 시장 팔거든요. 그걸 또 은행이 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시에 저기 뭐죠 안심전환 대출 시작할 때가 뭐냐면은 채권 시장이 워낙에 그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채권으로 나올 만한 MBS가 적다 보니까 뭐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율의 이자를 받던 그 대출을 채권화 시켜 팔고 그리고 가지고 사와야 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은행을 보면은 뭐 이런 뭐 다양한 기관에서 파는 뭐 어떤 채권, 국채 등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게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장기 채권으로 만들어 파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제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20년 뭐 장기채로 판 거니까요. 이제 그걸로 이제 그 대출자가 따박따박 거기에 나는 표면 이자율을 계속 내는 거죠. 한 달에 이렇게. 그래서 은행은 뭐 회사채, 국채, MBS 등의 다량의 채권을 갖고 있고 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한국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그때그때 단기 돈을 빌려줍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채권은 갖고 있어요. 담보는 갖고 있고 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담보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RP라고 하는데 은행들이 이렇게 해서 좀 긴급적인 자금이나 이런 거를 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야 내일 줄게 이런 단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이런 그 채권 시장을 비롯한 금융 시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중요해요. 은행들의 유동성 도입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를 낮추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싼 가격에 시장에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라가요. 별 효과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최근엔. 예. 그럴 때 이제 억지로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 풀게 되는 건데 그 네. 중에 방법 하나가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양적 완화는 이게 뭐 일본이나 미국처럼 뭔가 이제 기축통화국에서 쓸 수 있는 그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시중에 있는 은행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 국채나 특히 국채를 위주로 해서 많이 매입을 하거든요. 국채는 그대로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의 그 뭐 현금으로 좀 유통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서 대신 돈을 주게 되면은 그 채권이 현금화 되는 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에 돈이 그만큼 풀리게 된다. 예를 들면 시장의 감자 100개가 뭐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한데 시장의 돈은 작년에 1,000원에서 2,000원 늘었어. 그럼 감자 가격 주는 생각을 하겠죠. 그 가격 올려도 좀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시장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는 100원이면 감자 한 개를 샀는데 어제는 100원이면 반쪽밖에 못 사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 뭐냐면 감자 가격이 작년에 100원이었다가 올해는 200원으로 100%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시장에 돈을 막 푸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1990년대에 이 장기 불황에 시달렸는데요. 자산 가격이 뭐 높다랗게 치솟았다가 가라앉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긴 해요. 그래서 물가라고는 경제 위축을 의미하는 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물가 상승률을 높여야 하는데 왜 디플레이션이 일본 경제 해악이고 인플레이션을 막 필요로 하는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일본 정부의 부채 관리 면에서 인플레이션은 일본 정부의 절실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은 현재 세계 최대 채무 국가예요. 그렇죠. 예. 국채를 엄청 많이 그렇죠. 발행했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로 봤을 때 2018년 기준 일본 정부 부채의 규모가 1경 2천조 원으로 GDP 대비 240% 비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시장에 돈을 푸는 그러니까 국제를 풀어서 뭔가 돈을 푸는 경기 부양 정책을 했었고 게다가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복지 비용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빚이 많이 늘어난 거죠. OECD 국가 중 단연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거의 20년 넘게 쓰고 있어요. 중앙은행에 나서서 은행들이 채권을 맡아주고 대신 돈을 바로바로 풀어주는 거죠. 이른바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의도와 다르게 일본 인플레이션율은 뭐 1% 미만의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일본이 노리고 있는 수중 하나가 이런 인플레이션을 2% 이상 3% 이렇게 놀린다고 하면은 네. 정부 부채를 사실상 줄일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엄밀히 말하면은 240% 이런 정부 부채를 갚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네. 오히려 더 늘어날 판이긴 한데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이들에 들어간 연금과 복지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제조업 등의 위축으로 세입은 줄어드는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두 가지 효과를 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유발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죠. 예를 들면 7%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지금의 10만 원 가치는 10년 뒤 5만 원의 가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20년 뒤엔 4분의 1로 되겠죠. 네. 아까 전에 감자의 비율을 좀 말씀드렸죠. 그 193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예를 좀 들어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뭐 수천억 마르크를 가지고 와도 빵 하나 못 살 정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아무리 1경 2천조 원의 그 부채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네. 일종의 바닷물 마시기가 되긴 하는 건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미래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절실해요. 근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죠. 부채는 계속 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에 따라서 평가되는 그 엔화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진짜 폭발적 상황이 돼서 엔화 가치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뚝뚝뚝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생활 물가 크게 오르니 생활이 궁핍해지겠죠. 예전에는 뭐 500엔으로 뭐 국수 하나 사 먹었으면 뭐 이후에 5만 엔을 줘도 못 사 먹을 정도 돼 버리니까. 또 대부분의 또 일본 국채는 일본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그들의 국채 자산이 갖고 있는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가만히 일본 국민들을 보면 신기하게까지도 해요. 진짜 코로나19도 물론이고 이미 뭐 숨겨진 그 환자들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아베의 이제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이제 10년 거의 다 가까이 돼가고 보니까 실패로 지금 끝날 공산이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 국민들의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으로 봤을 때는 좀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기까지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련하기까지도 합니다. 대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도 대안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계속 아베를 예. 찍는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민주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보수 세력과 민주 세력이 있다라면 둘이 어떤 역량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역량을 키워놔야 되는 건 한쪽을. 근데 네. 일본은 이쪽 보수 쪽 한쪽이 너무 이제 힘이 좀 커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라고 해야 될까요? 진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이 좀 적다 보니까 네. 일본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들의 역량이 좀 믿업지 못한 거긴 하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정권 교체가 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국정 운영에 역량 키워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물론 뭐 10년 주기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정권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뭔가 한쪽이 좀 안 좋아지면은 다른 한쪽에 대안을 또 제시를 하고 네.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부터 최선의 구조가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예. 남 걱정할 건 아니긴 한데 그렇긴 하죠. 네. 예. 아무튼 뭐 일본의 그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뭐 경기 활성화하고 너무나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인플레이션 절실한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고 일본 국민들 그걸 알면서도 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라는 네. 걸 좀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